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과 인간심리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이 디자인과 인간심리의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의 지식과 세상 속의 지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의 지식과 세상 속의 지식,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것, 그런 것과 세상 속의 지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과연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로 모든 걸 다 확인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보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실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기기들은 좋은 정보기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사용 방법, 전문용어로 하이어라키라든지 유저 프로세스 같은 거를 사용자가 다 기억을 해서 꼭 그 방향으로만, 마치 미로를 탐색하는 것과 같죠. 아주 복잡한 선택 여지가 있고 그것들을 다 일일이 선택해서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사용자에게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다 기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아주 어렵겠죠. 그렇지만 보통의 정보기기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우리들에게 세상 속의 지식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메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렇게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보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 뭐예요? 서칭, 우리가 검색어를 갖고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우징. 브라우징은 뭐예요? 네이버를 키면 이제 쭉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asking, 누군가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 속의 지식이 어느 정도는 제공이 돼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예전에 봤던 게 어디 들어가면 있을 것 같지?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AS 신청을 한다. 우리 집에 등이 고장나서 조명 회사에 들어가서 AS 신청을 한다면, 내가 AS가 있을 만한 것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AS라든지 고객 문의 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의 지식은 어떻게 보면 브라우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우리가 해야 될 행위를 알려주고 또 그것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행동의 정밀성과 지식의 비정밀성이라는 명백한 불일치가 있는가? 행동은 정밀하게 해야 되지만 지식은 그다지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이제 제 기억을 정확하게 믿기가 좀 힘들어요. 왜? 기억은 항상 뒤죽박죽되거나 망각하거나 혹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UX라는 분야에서는 지식의 비정밀성이 있더라도 충분히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행동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머릿속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도널드 노먼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세트를 제시받고 맞는 이미지를 골라라, 어떤 게 맞냐 고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제대로 된 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변주를 가한 다음에 이게 뭐가 진짜냐 물어보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동전 써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렇지만 동전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 현상은 세계 여러 나라의 화폐에서도 발견된다. 동전 외관에 대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쓰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죠. 이거 보고선 자판기에다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넣어야 되는데 10원짜리 넣지 않죠. 왜? 그것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지식으로 정확한 행동하기라는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밀하지 않은 지식에도 행동이 정확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를 도널드 노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 뭐냐? 정보는 머릿속과 세상 속 모두에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의 상당 부분은 정보에서 도출될 수 있다. 세상 속 정보에서. 왜냐면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들을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점 주방장이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고, 이 사람에게 그거 해주세요라고, 제육볶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음식점에 가게 되면 메뉴판을 갖다 주고,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 브라우징이죠. 그래서 세상 속 정보, 이 식당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보고 우리는 전에 먹었던 거와 대조를 해보고, 저번에 먹었는데 여기 설렁탕은 별로 맛이 없었어, 밍밍했어, 여기 제육볶음은 아주 맛있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아저씨 제육볶음 한 접시 주세요, 1인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행동은 머릿속의 지식을 세상 속에 있는 지식과 결합함으로써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힌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어떤 미용사는 앞에 손님이 머리를 자르고 있고 뒤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 어떤 미용사는 손님이 없는데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겠죠. 저 미용사는 잘 자르는 미용사인가 보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쪽 미용사한테 자르겠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머리와 세상에 결합된 지식이 옳은 행동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에 충분하기만 하면 완벽한 행동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제공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까이 거 대충이라는 말들이 이게 개그맨들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유행어가 되는데, 그까이 거 대충이라는 말은 굉장히 재미난 말입니다. 그까이 거라는 것은 자신감을 상징해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죠. 그까이 거 대충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까이 거라는 것은 세상 일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다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도, 정밀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높은 정밀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자연스러운 제약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건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물건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처음 보는 물건인데 이거를 써야 돼. 근데 보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 그럼 여기에다가 HDMI 케이블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여기 뭔가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있으면 꽂아보죠. 꽂아서 들어가면 그걸 쓰는 거고, 그리고 안 들어가면 못 쓰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제약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USB-C, USB-A 타입,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리 카드에 어떤 슬롯이 있고 여기 HDMI 그 모니터 케이블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써야 된다면 우리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자연스러운 제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EPD가 메모리 카드를 꽂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CF 카드가 맞으면 들어가지만 바르지 않은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게끔 제약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카드를 거꾸로 꽂을 일은 없어요. 왜? 아예 안 꽂혀요. 디자이너들이 설계할 때 자연스러운 제약을 걸어 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어느 쪽으로 꽂아야 돼?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리저리 해보고 되는 쪽으로 쓰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그거를 다음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죠. 그리고 문화적 제약과 관습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문화적 제약과 관습은 학습된 인위적 제한이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아무 데서나 침을 뱉지 않아요. 우리 문화에서 그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하죠. 어른 앞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지 않죠. 그죠? 문화적 제약. 그 손가락은 조심해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할 때 이쪽 두 번째 손가락을 쓰지, 가운데 손가락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해서 쓰지 않아요. 제약이 있는 거죠. 행동의 경우의 수를 줄여서 한두 가지 가능성만을 남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그란 핸들같이 생긴 게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밖으로 빼거나 앞으로 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이쪽으로 돌리거나 이쪽으로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위적 제약 아니면 문화적 제약과 관습,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써왔다 이런 게 있죠. 우리는 과제를 완수하는데 머릿속 지식이 정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 지식을 활용하면서 움직이는데, 무엇에 관한 지식, 서술적 지식, 사실과 규칙에 관한 지식, 쓰기와 가르치기가 쉽다. 규칙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지식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예의 범절에 대한 것들도 있고 행동의 어떤 규범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거는 커다란 불구덩이를 마차에다 매달고 아침에 지나가고 저녁에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다, 뭐 이런 과학은 항상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죠. 왜냐면은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곳은 까만 방구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서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다고 해요. 뭐 지금은 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서술적 지식은 쓰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에 관한 지식, 절차적 지식은 숙련되는 행위에 관한 지식이고 표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하는 거를 가르쳐주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안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뛴다라고 한다면,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점프를 뛰어서 어떻게 돌고 어떻게 착지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아사다마오 선수가 내가 이렇게 뛰었더니 트리플 악셀 점프가 뛰어졌어, 너도 한번 뛰어봐, 그렇다고 김연아 선수가 그걸 바로 뛸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 것들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연습을 통해서 가장 잘 학습이 됩니다. 서술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운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서술적 지식이라는 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충원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길을 안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가면 돼 라고 하지만 규칙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뭐 다른 길로 가더라도 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쓰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쉬워요. 그걸 그냥 쓰고 가르쳐주면 되죠. 사실과 규칙, 뭐 예를 들면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뭐 건너가서 안 돼, 그렇지만
반드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절차적 지식은 뭐냐면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운전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연습을 통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무엇을 운전하느냐, 어디에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돼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서술, 그리고 뭐 절차, 이 두 가지가 우리 무언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죠. 정밀성이 특박해 필요할 때는 어떤 때냐, 결합된 지식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모든 일은 문제없이 진행된다. 이것이 배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혼동되는 것은 내력, 그 과거의 물건들을 구별하게끔 해준 측면에 크게 달려있다. 변별 규칙이 변하면 사람들은 혼동하게 되고 오류를 범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적응하고 문제없이 변별하는 것을 배우고 초기 혼동 기간은 있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많은 상황에서 대중은 분노하고 조절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적용되기까지의 조절 시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는 서로 색깔과 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위인의 모습과 써져 있는 설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구분하기 쉬워요. 근데 지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색깔의 종이에 숫자만 다르고 그림만 조금 다른 비슷한 도안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이런 것들이 사용을 어렵게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져서 확실하게 구분하기 전까지는 실수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화를 내죠. 예전에 5만원짜리 권이 처음 도입됐을 때 5만원짜리하고 5천원짜리하고 헷갈려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돈을 신권으로 바꿔서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세뱃돈 주실 때 5만원을 줘야 되는 손주에게는 5천원을 주시고 5천원을 줘야 되는 손주에게는 5만원을 주셔서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실수했다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아이들에게 이게 나간 다음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고 나서 내가 실수했네 하신 적이 있는데 색깔이 비슷하고 크기가 비슷하니까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고요. 정밀성이 뜻밖의 필요할 때에 대한 몇 가지 사례로 디자인 원칙이 실제 세계에 골치 아픈 실제성과 상호작용할 때 원칙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실제 세계에 도입될 때는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나쁜 제품이 성공하고 좋은 제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성과 상호작용할 때 구글 글라스라든지 IBM 왓슨이라든지 세그웨이 같은 예를 들었는데요.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 도입될 때 시제품까지 나왔는데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주 좋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처음에 컨셉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두 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핸드폰의 다음 스마트폰의 다음 단계는 바로 스마트 글라스가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된다면 어떨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하드웨어적인 결함도 있었기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던 거죠. 원칙적으로는 좋아 보였을 것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약간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몰카 촬영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있었고 눈옆에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좋은 호감이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 안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몰카였죠. 몰카. 이걸 쓰고서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여러 장소에 돌아다니면서 마구 찍어서 바로 인터넷에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두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실패를 했었고요. 세그웨이를 예로 들자면 세그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었지만 이것들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패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중세 음유 시인들은 어떻게 수천행이나 되는 서사시를 읊었을까? 현대 녹음기기들이 도래하기 전에 이런 음유 시인들이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서사시 노래하면서 돈을 받고 거리의 악사로서 또 이야기꾼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마을을 오가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죠.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예술가이자 이야기꾼이자 영화 제작자이자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긴 이야기들을 외우고 다니면서 노래와 악기 연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살았는데 암송을 하기 위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 따라다단 따단 이러면서 거기다 이제 말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박자 누구나 아는 뭐 대한민국은 땅땅 땅땅땅 이런 것들 박자를 누구나 쉬운 박자 그 내용에 그 박자가 결합돼서 좀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유사음 구사 우리가 랩을 할 때 그 끄듬을 맞추는 그런 것들을 유사음 구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형식적 제약 어떤 형식에는 예를 들면
들면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단가라든지 우리나라의 4.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식적 제약을 두기도 하고 시에는 그런 제약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시적 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고 두운이라든지 의성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외적 제약을 만들어 놓고 단어들의 가능한 선택을 제어함으로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선택의 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들과 이야기 흐름 맥락만 정립해 놓는다면 그 세부적 단어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큰 이야기 맥락에서는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 길이나 단어 구성 등의 정확도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판소리라든지 것도 비슷하죠. 판소리를 완창을 하면 뭐 8시간, 뭐 1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완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토시 하나 다르지는 않겠지만 큰 맥락상으로 맞으면은 그냥 별주부전, 춘향가 이런 거 완창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인들은 이러한 제약 아래에서 서사시를 매번 재창조. 그러니까 기억이 부정확하더라도 큰 맥락. 예를 들어 별주부전이다. 그러면은 토끼의 간을 가지러 거북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토끼가 집에다 놓고 왔다고 그래서 살아남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 디테일들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청중들은 암송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재미있으면 되니까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더라도 청중이 저번에 한 거랑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아주 크게 달라지지만 않는다는. 자, 기억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기억인데 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틀리면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죠. 왜냐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지식, 예를 들면 비밀번호 같은 거, 그거를 남한테 알려줘서도 안 되고 내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여러 개를 다 따로따로 기억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하나가 유출되면 나머지 다 유출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비밀 코드, 보안 코드, 너무 많은 코드와 우편번호, 전화번호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사용자들이 아닌 기계와 디자이너들이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암호들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겠지만 보안 코드는 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코드라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 왜? 남한테 알려주거나 어디 기록해 놓는 것도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생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대체를 하려고 하죠. 얼굴 인식은 사실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이 내 얼굴을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체 인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사진을 저장해 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기억의 어려움을 좀 더 줄여주고 있고 보안 코드가 또 예를 들면 10자리 이상, 뭐 12자리 이상 길게끔 해놓고 특수문자도 막 넣어놓게 해놓고 알기 어렵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시스템은 덜 안전해져요. 왜냐하면 외우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억을 세상 속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든지 아들의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속에 있는 걸 조합해서 그럼 남이 알기도 쉬워지죠. 보안 코드의 너무 과도해지면은 내가 기억하기 어렵고 그것이 세상 속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생긴다. 보안은 주요한 디자인 문제를 제기한다. 인간 행동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심각하고 근본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가 평생 짊어져야 될 숙제가 진짜 패스워드라고 얘기하는데 비밀 코드의 복잡성을 평생 떠안고 가야 되는데 인류는 당분간 이런 복잡성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조금씩 그런 복잡성을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예를 들면 안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이라든지 생체를 이용한 패스워드를 넣고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쉽게 해주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해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